자,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 노트. 이번 시간에는 채용 부분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행정의 3대 요소, 그럼 채용과 능력 발전과 사기 양양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채용이에요. 채용 부분에서 보면 중앙인사행정기관 중 합의성과 독립성을 모두 지닌 형태를 뭐라고 하냐, 이렇게 나왔는데, 합의성과 독립성을 모두 지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 하면은 독립합의형. 붙여서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사행정기관이다 그랬을 때 합의제냐, 단독제냐. 요거 나누고요. 그 다음에 독립이냐, 비독립이냐. 이렇게 나누는 건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독립합의형으로 위원회를 두든가 아니면은 이제 비독립 단독제로 가는 거죠. 비독립 단독제로 우리나라의 인사혁신처처럼 그렇게 가는 경우가 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독립합의형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미국의 인사관리처나 일본의 총무청 인사국과 함께 단독성과 비독립성을 특징으로 하는 비독립 단독형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사혁신처에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는데, 처장은 정무직입니다.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는데, 이 얘기인 즉슨 처장이 차관급이고 차장이 바로 그 밑에 이제 실장급 공무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는 이제 차관급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통상. 소청은 그의 의사에 반해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위법적 사항에 한해 제기할 수 있으며, 위법 사항이 아닌 부당한 사항이다 그랬을 때는 이 소청 심사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고충 상담 처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소청 심사는 위법성을 꼭 반드시 전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청 심사의 청구 대상에서는 뭐 징계를 받았거나 아니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경고 등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과 부작위에 대해서 모두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거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경고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에서요, 뭐라고 그럴까? 징계야, 본인의 의사에 따른 징계가 어디 있어? 징계가. 그런 게 어디 있겠어? 면직도 마찬가지잖아. 아, 의원 면직이 있겠구나.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여기는, 이제 직권 면직 같은 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 것도 있고, 전보, 이런 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전보 발령이나, 뭐, 강임이나 휴직이나 이런 게 강요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특히 문제가 또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에도 이게 위법성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소청심사 청구 대상이 되고, 부작위는 나한테 인사상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줄 때, 그때에도 이제 소청심사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작위도 위법이에요, 원래. 해야 되는 게 법으로 명확한데 안 해주면. 그렇습니다.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의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시도,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이제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부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국가공무원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행정부 소속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입법부, 사법부 빼고 걔네들은 또 걔네들 따로따로 이제 소청심사위원회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 소속으로 봤을 때 국가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두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지방공무원에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있고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도 단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공무원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따로 교육부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는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본인이 왜 소청을 제기했는지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이제 무효로, 효력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인사행정의 과정은 인력 계획을 짜고 공직 구조를 형성하고 공직구조를 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채용을 하는 거죠. 채용을 하고 능력 발전시키고 사기도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규범과 통지하고,
이런 식의 순으로 전개가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채용 능력 발전 사기양, 그 전에는 틀을 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채용한 다음에 능력 발전, 그 다음에 사기양양, 요거를 인사행정의 3요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인사행정의 3대 변수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세 가지 채워 놓으시면 되고, 채용의 과정에는 모집이 있고요. 모집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임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용은 신규 임용될 때만 임용이 아니고, 임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임용의 과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임용이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데 배치를 받으면 그것도 일종 임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평 이동도 있고 수직 이동도 있고 이거 전부 다 임용이기 때문에 임용이라고 하는 거 좀 넓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능력 발전에는 교육 훈련이나 근무 성적 평전 그리고 이제 승진과 전보 등을 능력 발전의 범위에 넣기도 합니다. 근데 승진과 전보는 또 임용의 범위에도 들어가요. 임용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능력 발전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승진을 하거나 전보 발령을 받는다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능력 발전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다음에 사기 양양에 보수, 연금, 공무원 단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요, 이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 사면이 됐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형 집행이 뭐 정지됐거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 건데, 임용결격 사유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되냐면 이건 5년입니다. 5년.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것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실형인데도 집행유예를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달라요. 그런데 이거 뭐 피해 나갈 구멍 없이 그냥 실형이다. 그러면 공무원 될 때도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실형을 선고받았으면 그 집행이 종료돼야 되고 집행을 안 받기로 하고 확정되고 5년은 지나야 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요거는 2년이었죠.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임용결격 사유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있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 받았으면 그 3년이 다 지나고도 2년이 더 가야 되는 거니까요. 징역형으로만 보면 1년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집행유예 기간이가 더 길거든요. 더 길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제 2년을 더 채워야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자기 죄가는 다 치렀으니까 기회는 주긴 줘야 되는데 그 공무원 임용에서는 조금 더 유예기간을 더 두고 있는 것이고요. 결격사유 중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이거는 이제 당연 퇴직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무원 임용상의 결격사유가 있는데 공무원인자가 거기에 또 해당됐다. 그러면 중간에도 이거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기제 공무원이 근무기간이 만료됐다면 그것도 퇴직해야 되는 거죠. 임기가 끝났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고, 공무원은 이제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일단 기본인데 경력 등 응시 요건을 정해서 같은 사회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은 경력 경쟁 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건이 하나 더 붙는 거죠. 그죠? 뭐 외국어에 자격이 있다든가 아니면 무술 유단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죠. 그죠? 조건을 줘서 그 사람들끼리만 또 경쟁하게 하는. 그러니까 경쟁이 조금 완화되는 겁니다. 그쪽은 대신에 남들보다 더 뭐 어떤 특정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경력 경쟁 채용이라고 합니다. 시험의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정 기준으로는 뭐가 있느냐? 뭐 5가지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타당도가 되겠죠. 타당도. 시험의 타당도가 있고 신뢰도, 난이도, 그 다음에 객관도, 실용도 5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의 타당도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기준 타당도와 그 다음에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구체적인 거예요. 기준 타당도는 이 시험 성적이 근무 성적하고 비례하냐. 이걸 보는 것이고, 내용 타당도는 공무원이 갖춰야 될 덕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덕목들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구성 타당도니까 점점 더 디테일한 쪽으로 오는 것이죠. 신뢰성은 타당성의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 정책 평가 부분에서도 똑같이 봤던 내용이고요. 시험 실시 기간의 장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임명되기 전에 합격자들 직급별로 시험 성적 순에 따라 요거는요 이제 채용 후보자 명부입니다.
여기에다 등재하고 그 다음에 훈련 성적과 전공 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공 분야까지만 보는 거지 이게 이제 학력이나 이런 걸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공 분야를 적는다는 것은 이제 고졸이냐 대졸이냐는 좀 나눠지겠지. 그런 정도의 판단은 불가피하게 좀 있지만 이거는 뭐 이 사람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에다 배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혼 및 결혼 예정 인원을 감안해서 채용 후보자를 임용권 또는 임용 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뭘 하냐면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이 요거를 이제 추천한 형식을 취하는 거죠. 미리 사실은 다 모은 거 아니에요. 몇 명 뽑아야 되냐. 다 모아서 사실은 공고해서 시험 본 건데, 그런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요거를 또 이제 추천하는 형식도 이제 갖고 있는 것이고요. 채용 후보자에 대해서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심사, 채용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의 평가, 채용 후보자의 적응 훈련 등을 위하여 5급 공무원은 신규 채용 시 1년, 6급 이하 공무원은 신규 채용 시 6개월간 15로 임용하는 것이죠. 그죠? 이 기간도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죠? 예, 요 기간이 지나면 15로 임용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1년이 다 되도록 15를 안 떼준 경우가 있다 그러던데,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5월 6개월이 지났는데 15를 안 떼어주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간 정해져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OX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중앙인사행정기관은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전문화 및 능률화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됐다. 뭐 틀린 말은 없네요. 그죠? 좋은 말들 다 써있고 그렇습니다.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통일성 확보하기 위해서 종래 각 부처에 분산화되어 있던 인사권을 중앙인사기관으로 집중시킨 것은 인사행정의 독립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인사권을 중앙인사기관으로 모았다는 것은, 그죠? 집중시켰다는 것은 독립성 측면보다는 직권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독립성이려면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인사권을 뭐 인사혁신처로 모았다, 그렇게 하면은요 직권화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립입니까? 그거는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데 독립이 아니에요. 비독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성이다라고 하는 건 틀린 얘기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와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는 이제 독립합의형 중앙인사행정기관에 해당한다. 뭐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있었던 중앙인사위원회는 독립이 아니죠. 비독립 합의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독립성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부속된 합의제 기관입니다. 직무상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행정위원회, 강제성이 있는 거죠.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도 있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정무직입니다. 정무직이에요. 그래서 차관급 기관인데 그 밑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도 차관급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 정도로 이제 좀 이렇게 여기 권위를 좀 보장해 준다라고는 할까요? 이제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인사혁신처장으로 발령받은 분은 현직 소청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둘 다 차관급이어도 여기도 승진한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 승진한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간 경우도 있었고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의 상임위원이 있고요.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결정을 해당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 법적 구속력이 따라옵니다.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틀렸습니다. 방금 전에 행정위원회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속력이 있어야지 행정위원회 성격 같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 징계 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거든요. 불이익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건 안 됩니다. 억울하다고 찾아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내 왼쪽 뺨을 맞아서 억울해요 그랬더니 오른쪽 뺨때기까지 날려버리면, 그러면 이 제도의 취지가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행정소송은 소총심사위원회 심사 규정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게 이건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아직 적용되는 영역이에요. 여기가 행정심판 전치주의인데 과거에는요 모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99년도에 행정법원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떼어냈습니다. 행정심판 하고 싶으면 하고 소송을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요거는 여전히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한번 거쳐서 이제 특수한 형태 행정심판이 바로 소총심사 제도니까 이 소총심사 한번 거친 다음에 여기에 뭐 위법성이 있다 뭐 그러면은 행정소송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총심사 과정의 위법성 같은 것들을 전제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전제하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은요 부당성을 따져줄 수는 없어요. 잘했다 못했다에 대한 평가는 못합니다. 법원이 함부로 그렇게 하면 월권이죠. 그렇게 못하고 위법이다 아니다 여부만 따지거든 거기도. 그래서 이제 위법성을 전제해서 가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청의 처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후임자가 딱 결정돼 버리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좀 다른 결의 얘기지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공사 같은 데 있잖아요. 공사나 뭐 공단이나 이런 데에 거기에 아니면 어디 뭐 위원회, 정부 이제 산하 조직 같은데 이런 데들에 이제 해임을 막 해요. 기관장을 해임을 해. 그런데 그 사람이 억울해.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으로 가. 행정소송으로 가서 살아서 돌아와. 그렇게 돼서 위원장이나 장이 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됐던 사람들은 막 정리를 시킵니다. 이렇게. 이러저런 이유를 들어 정리를 시키는데 그 중에서 그때 문화예술위원회인가 어디 거기에서는 전에 이제 위촉된 분이 나를 왜 쫓아내냐 부당하다 그래서 행정소송 걸어서 승소하자마자 그 다음날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이 둘 이렇게 된 적이 있는데 최근에도 있었어요.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저긴데 인천공항공사 제 기억이 맞다면 인천공항공사인데 거기에 사장이 태풍이 왔는데 뭐 그거 조치를 빨리 못했다. 그래서 잘라버렸는데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장이 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 일단은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니까는 최종심이 끝나지 않았어도 받아들여졌으니까 이제 되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권한을 다시 넘겨줘라 뭐 이렇게 막 주장하고 이런 일이 최근에 또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경우들은 참 낭패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소송은 되게 오래 걸리니까 그렇다 치지만 소청의 처리가 진행되는 이것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라도 뭐 소송이야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지만 행정부에서 뭐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꼭 그 의무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소청의 처리가 진행되는 정도의 기간은 이제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야 새로운 사람도 왔는데 너가 그냥 접어 포기해 이런 게 압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공무원의 근무규율에 엄격한 제약을 가할 경우에 소총심사를 통한 구제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무규율에 엄격한 제약을 가한대요. 그렇게 되면 구제가 잘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네가 많아질 거 아니야. 규정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건 X가 됐고요. 인적 자원 계획을 통해 개인에게는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측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에는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좋은 얘기 다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적 자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구성원들을 일종의 자원으로 보고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조직에도 효율성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또 당사자는요 자기의 능력과 잠재력을 이 포텐을 또 터뜨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러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소극적 모집은 단순히 부적격자와 무자격자만을 배제하는 활동인데 적극적 모집은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인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극적 모집은요, 안 되는 경우만 탁탁탁 골라내는 건데, 이제 적극적 모집은요, 거기서 더 뛰어난 인재를 이제 선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적극적 모집을 위해서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제고, 시험 방법 및 절차의 개선, 장기적 인력 계획의 수립, 모집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네. 또 맞는 얘기가 됩니다. 적극적 모집은 유능한 사람을 일로 끌어들여야 되니까 공무원에 대한 평가 자체도 개선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방법이나 이런 게 세련돼야죠. 그래야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뽑지. 그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인력 계획 속에서 움직여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직업 공무원제를 채택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학력 제한에 반대하는 반면에 능력 위주의 직위불 유지를 강조하는 미국, 호주 등 학력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보면은 되게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직위불 유지에서는요, 학력이 필요 없어요. 그 일을 잘하냐 못하냐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먼저 이제 선택하는 이 직업 공무원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놓고 보는 거라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소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연령이나 학력에 대한 기준선을 두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기술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국은 직업 공무원제 발전을 위해 근무 성적이 양호한 젊은 층을 채용하도록 연령 제한이 불가결하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미국은 고용기회를 개방하고 경력자를 채용함으로써 관료주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연령 제한을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모집의 적극적 요건은 가치관도 보고요, 태도도 보고 지식, 기술 등에 대해서 뭐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되며 선발 과정에서 시험을 통해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면접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 시험 성적이 고스란히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필기시험 점수가 높으면 면접에서도 크게 뭐 잘못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경향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그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말을 들어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점수를 충분히 이제 부여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필기 시험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 좀 보자는 거예요. 태도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태도로 성실하면 알 수 있겠지. 시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태도도 알 수가 없고요. 가치관 같은 것도 파악하기가 좀 어렵죠. 문제의 일부 반영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문제를 맞춘 사람은 합격, 그 문제를 틀린 사람은 탈락,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시험 같은 데서 조금 더 걸러내려고 그러고, 전공에 대한 부분도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측정하려는 경향성을 점점 더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있고,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할 경우에 기획운동이나 평등사상과 같은 민주원칙에 위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무담임권을 가져야 되는데 저런 요건들을 세우면 그게 하나의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격 요건을 완화해버리면 현대의 전문화된 행정의 능률적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문제점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어느 선이 적절한가, 요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용결격 사유당한다 그랬는데, 반대로 돼 있는 거죠. 파면이 5년이고 그 다음에 해임이 3년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 시험을 실시할 경우 실적주의를 확립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보장하며 공직의 임용 기회가 균등하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는데 행정의 민주성이 좀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요, 공개경쟁 시험에서 민주성이 약화되느냐 그런 것인데, 요거에 대해서는요, 공개경쟁 시험은 민주성까지도 담보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개경쟁이라서 누구나 다 이 공개경쟁 시험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또 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이제 공개 경쟁이라는 것에 좀 포인트를 둬서 읽어주셔야 돼요. 공개 경쟁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그러면 경쟁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다. 그리고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이기 때문에 민주성 확보한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단순하게. 그렇게 본 것인데, 이거를 뭐 우리가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실적주의로 온 건데 그 전에 역관주의랑 비교하면 어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판단의 기준이. 예, 그래서 그거 좀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시험의 기준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동시적 타당도 검증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일정한 기간 직장생활을 한 다음에 그의 채용시험 성적과 업무 실적을 비교해서 양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예측적 타당도 검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준 타당도를 측정할 때 동시적 타당도 검증과 예측적 타당도 검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동시적 타당도 검증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사람이 받아놓은 근무 성적과 그 다음에 이 시험 성적이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구성 타당도는 시험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시험에 얼마나 반영시키고 있는가의 정도다 이렇게 됐는데, 내용 타당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이거 내용 타당도라 그랬잖아요. 동일 응시생이 동일 시험을 기간을 달리해서 치렀다면 그 성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수록 시험의 신뢰도가 낮은 거죠. 그죠? 시험의 신뢰도가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와줘야 됩니다.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채점의 객관도를 높이고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답안 작성 시간을 적절하게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답안 작성 시간을 적절하게 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신뢰도가 올라가려면은요 채점의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누가 채점하든 그 결과가 유사하게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객관성이고, 문제를 여러 개를 출제를 해가지고요 일부 이제 내가 아는 게 많이 나온 사람은 고득점, 그러지 않은 사람은 저득점 이렇게 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보면 문제은행에서 나오잖아요. 한 1000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예전에는 그거보다는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는 그 문제집을 다 못 읽고 갔어요. 못 읽고 갔는데 아침에 당일치기 하고. 근데 제가 100점 맞았다니까요. 왜 그랬냐면 막 외워야 될 숫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피해서 문제가 조합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몇 개는 찍었는데 또 그것도 맞추고. 그래가지고 100점 맞았습니다. 엉뚱한 데서 전국 1등을 했는데 쓸데없는 거에서. 근데 그렇게 된 게 제가 공부한 양에 비했을 때는 운이 좋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험 문제에 그 뭐라 그럴까요? 시험 문제가 쏠림이 있는 거죠. 예, 난이도 같은 것들이 막 쏠림이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럼 문항수를 좀 늘리면은 여러 요소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그죠? 문항수가 많아지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답안 작성 시간을 적절하게 주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주면은 공부를 좀 덜 하는 사람이 또 유리해지잖아요. 고민할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냥 적당한 시간만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서로 다른 시점에서 측정 결과가 일관성 있는 값을 가지는 것은 종적 일관성이고, 그리고 동일한 시점에서 동질적인 둘 이상의 집단을 대상으로 같은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얻은 측정 결과가 일관된 값을 가지면 횡적 일관성이다 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겠죠. 시간의 의미가 종적이라는 말 갖다 붙인 겁니다. 자, 그리고 신뢰도 검증 방법 중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한다라고 하면은 평행양식법이 나왔지만은 재시험법이고요. 평행양식법은 좀 형식을 달리한 시험을 또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시험법이고요. 신뢰도가 높다고 해도 타당도가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타당도가 되려면 신뢰도와 플러스 알파가 다 충족돼야 되거든요. 타당도가 낮다고 해서 신뢰도가 낮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타당도는 낮지만 신뢰도는 높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요소 때문에 타당도가 낮아진 것일 수도 있어서 5가 됩니다. 객관도가 낮으면 신뢰도는 반드시 낮아진다. 그런데 신뢰도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객관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나왔네요. 그죠? 객관도하고 신뢰도의 관계인데, 객관성이 없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객관성이 없으면, 채점의 객관성이 없으면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뢰도가 낮다고 또 객관도가 무조건 낮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객관도는 있는데, 아까 뭐 시험 문항이 너무 적었어요. 뭐 이를테면은 또 시간이 뭐 촉박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요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신뢰도에 있어서는 객관도가 필요 조건의 한 가지인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적절한 난이도가 유지될 경우에
적절한 득점 분포가 이루어져서 응시자들의 우열순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난이도가 들쭉날쭉해버리면은 유불리가 또 갈라집니다. 그 안에서. 공부량 수준에 따라서 갈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려면 난이도 조정이 잘 돼야 되고요.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포함해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안보, 보안, 기밀 이런 거는 제외가 돼야죠. 이런 거는 제외가 돼야 되지만은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나머지 분야에는 임명할 수 있게끔은 허용은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외국인과 달리 우리 국적을 보유한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명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그랬는데 복수 국적자라 할지라도 아까 봤던 뭐 이제 안보 분야 이런 데들은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어요. 이중 국적이니까요. 우리나라의 정체성도 있지만 그쪽의 정체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더 가합니다.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시험에 합격자는 5년,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2년이고 시험 실시 기간의 장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휴직한 기간과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15 임용 기간에 삽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게 이제 그 15기간 중에 이런 일들을 겪었으면, 그죠? 겪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15 임용기간으로 보지는 않는다. 별도로 채워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 군대에서 보면은 왜 영창 갔다 오면 그거를 군대 제대에 넣어줬었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막 이제 하극상도 하고, 그죠? 열받으면 한번 들이받고 내 영창 갔다 오면 되지. 이러고서 했는데, 그거를 제대 날짜를 연장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기간은 군복무로 앉혀주니까는 더 긴장하죠. 더 긴장하잖아요. 이제 그런 취지 비슷한 거죠. 15일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 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재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기간 중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면직 같은 게 가능하니까, 직권 면직이 가능하니까요. 조심은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뭐 이제 직권 면직을 하는 경우는 뭐 잘 없죠. 잘 없는데, 또 이제 만약에 억울하게 내가 불법적으로 직권 면직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소청심사도 이제 아직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소청심사를 할 수 있다. 그랬었고요. 15 임용 기간에는 일반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실무보장이 없고 소청심사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이건 틀린 겁니다. 소청심사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답형으로 갑니다.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인사정책을 수립하며 그 집행을 총괄하는 기관을 중앙인사행정기관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징계처분이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과 같이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해 이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에 구제하는 절차가 소청심사 제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인력을 조직의 목표 달성의 핵심적인 자산이 인적 자원으로 인식해서 조직의 전략적 관리와 연계한다 그러면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HRM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가장 유능하고 적절한 인재가 공직에 지원하도록 채용 경쟁에 유치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모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측정하려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의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채용 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근무 성적도 높게 나타나야 된다. 이 타당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관성입니다. 결과 일관성이 일관성은 신뢰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성적이 채점자에 따라 심한 차이가 없어야 된다. 객관성을 이제 또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현실적인 이용 가치의 정도니까요. 이건 실용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세요.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을 바탕으로 공무원을 특정의 직위에 취임시키는 것을 임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했더니 끝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채용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복습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암기 포인트 여기에 있다는 것 잊지 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